이 쿠르스크주, 이 빨간색을 칠한 이 쿠르스크주는요, 현재 우크라이나가 올해 8월에 갑자기 러시아로 쳐들어가면서 확보한 러시아 영토입니다. 지금 이거 뭐라 그러죠? 이 초록 색깔 줄을? 초록 색깔 줄이요? 네, 이 초록 색깔 줄이 지금 원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입니다. 국경선. 네, 여기 국경선입니다. 국경선인데 쿠르스크주는 제가 일어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쿠르스크주는 지금 전반적인 부분이 우크라이나의 손아귀에 넘어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쳐들어갔죠. 우크라이나가 여기를 쳐들어간 이유는 현재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쟁에서 영토의 20% 가까이를 잃고 있는데요. 그 20% 가까이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 영토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주권을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즉 협상을 하려면 그 20%의 자포리자라든가 도네츠크라든가 루안스크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한 우크라이나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영유권은 포기하고 이제 그 영토는 러시아로 귀속이 된 상태에서 협상을 하자라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야 되는데 상당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미 러시아가 매우 견고하게 방어시설을 구축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차피 러시아와 어떤 영토를 가지고 협상을 하려면 나도 우리 러시아 영토 하나만큼은 좀 가지고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올해 8월에 갑자기 기습으로 쳐들어간 게 이 쿠르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쿠르스크는 원래 러시아 영토였다가 지금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북한군 병사들이 탈용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 파란색 지점입니다. 이 파란색 지점. 국경선 부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즉 양복을 좀 벗을게요. 네, 이 브리안스크와 쿠르스크 주의 경계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북서쪽으로 7km 떨어진 곳에서 북한군 병사들이 탈영을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지역까지 북한군이 나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사해주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 북한군은 러시아의 후방이 아닌 혹은 러시아가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자포리자라든가 도네츠크라든가 그런 점령 지역이 아닌 왜 이 최전선으로 북한군이 나갔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북한군 3,000명 대대가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대대가 한 몇 개 정도의 대대가 지금 러시아 군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미 전해진 바 있습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원래 이게 사실이냐라는 그런 여론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진짜 파병을 했을까? 이게 북한군이 파병을 하는 것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면은 뭔가 이제 본인들이 불법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것이 되기 때문에 영토 침범이죠. 그렇죠. 침략국이 됩니다. 하지만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크라이나 동부에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 러시아계 주민들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반대해서 여러 가지 소요 사태를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도네츠크가 대표적인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지역에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러시아어권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쳐들어갔기 때문에 특별 군사 작전인 겁니다. 근데 그런 특별 군사 작전에 자기들이 힘으로 붙이니까 이제 타국의 군대를 끌어왔다? 이건 굉장히 모양새가 빠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극구 북한군의 어떤 개입을 없다. 그런 사실 없다. 이거는 다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로. 네. 자, 다시 앞선 사진으로 돌아가면 요 18명이 탈출을 한 걸 어떻게 우크라이나군이 파악을 했느냐? 감청을 한 겁니다. 감청을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감청 기술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일주일 동안 파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신문뿐만이 아니라 뭐 우크라이나 키이우 포스트라든가 뭐 등등 BBC라든가 다 제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결과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군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이 이상하다. 뭐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려고 들어오는 활동이 아니라 누군가를 찾으려고 하는 활동 같다. 라고 해가지고 감청을 해보니까 이들을 찾으려고 나선 이 러시아 부대 사이에서 지금 얘네가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찾고 있는 무선을 감청을 한 거예요. 18명이라는 숫자도 그렇게 특정이 된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 어떻게 우크라이나군이 그 18명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짚어내겠습니까? 그렇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군 3,000명 대대급이 편성이 됐는데 그럼 이들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북한에서 와서 파병이 되었느냐?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요. 제가 앞서 썸네일에 뭐라고 써드렸습니까?
북한 김정은의 명령을 거부한 청년들. 그렇습니다. 김정은의 명령을 거부한 청년들이죠. 그 18명이 탈영했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 당국의 명령을 받고 그 지역에 간 특수부대입니다. 전쟁 임무를 받아서. 그렇죠. 즉 어떻게 보면은 용감히 싸워주기를 바라는 거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은 지금 본인들이 잘 키워놓은 그 특수부대를 전장으로 내몬 겁니다. 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여기가 지금 크루스크주입니다. 여기 주황색. 네, 이 주황색이 크루스크주고요. 이 빨간색이 지금 러시아가 원래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은 지역입니다. 이 지도는 오늘 아침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황을 그대로 가져온 지도입니다. 실시간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게요. 네, 지금 이 회색 지대는 뭐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회색 지역이 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노란색 지역, 이 주황색 지역은 네. 우크라이나가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다 크루스크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북한군이 발견된 지역이 어디라고 했죠? 크루스크와 그 사이. 여기 어디입니다. 예. 여기 어디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지역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 말은 뭐냐? 김정은은 본인의 병사들을 가장 치열한 전장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최전선에 보낸 거예요. 최전선에 보낸 겁니다. 최전선에. 이게 뭐 좀 후방에 보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에게 내가 이렇게 충성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푸틴의 명령 이렇게 잘 따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누구는 어떤 다 대부분 귀한 집 아들 아닙니까? 청년들이죠. 청년들입니다. 그런 청년들을 지금 최전선 우크라이나의 총구 앞으로 들이밀었다. 그런 어떤 스트레스와 그런 압박감 그리고 조국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북한 청년들 18명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군사복무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으로 끌려 나와서 본인이 원한 전쟁도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의미 없는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죽음이죠. 그 단어 하려고 하셨잖아요. 개죽음입니다. 누구를 위해 왜 싸워야 되는 겁니까? 이 청년들은. 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저는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가 이기기를 바라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가 이기면 북한에게는 뭐가 차례집니까? 뭐 돌아오는 게 있어도 청년들한테 돌아가진 않은 거예요. 이들의 죽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그냥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그 어떤 김정은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금 18명의 특수부대 병사가 이탈을 했다. 저는 그 18명이 제발 안전한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3,000명에 달하는 이 3,000명의 이 부대가 편성된 게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부리아트 특별대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 밑에 좀 확대를 해주시겠습니까, PD님? 예, 요 밑부분 좀 확대를 좀 해주시면 자, 제11 공수돌격여단입니다. 제11 공수돌격여단. 말 보세요. 돌격여단입니다. 돌격여단. 돌격여단. 자, 이 돌격여단 그리고 부리아트 특별대가 왜 중요하냐?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하고 있는 전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구시대적인 전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고기 분쇄기 작전입니다. 고기 분쇄기? 그 예전에 고기 6.25 때나 분쇄기 쓰이던 작전. 단어 아닌가요? 예전에 중공군이 쓰던 단어죠. 네. 러시아군은 전략이나 전술 면에서 이 택틱한 면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상당히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믿을 수 있는 건 인적 자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수로 그냥 갈아 넣겠다. 그렇죠. 머리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바흐무트 전투 하나에서만 러시아군은 2만 명의 그 러시아 병사를 밀어 넣었습니다. 2만 명이 증발됐어요. 그 자그마한 소도시 하나를 점령하는 데만 해도 2만 명에 달하는 병사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때 러시아가 채택한 전법이 뭡니까? 더 이상의 러시아군이 죽는 걸 막아야겠다라고 해서 그때 그 유명한 그 용병 집단을 바그너 용병 맞아요. 그룹을 바그너 용병. 고용을 예. 한 겁니다. 근데 그 바그너 용병 그룹을 고용하면서 결국은 바흐무트를 러시아가 먹었거든요. 먹은 이유가 뭐냐? 용병 그룹은 대부분 죄수들을 끌어온 겁니다. 러시아 전역에 나가 있는 그 죄수들 5만 명, 6만 명, 7만 명을 끌어다가 용병 부대에 그 무기를 줘서 나가서 싸우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 뒤에는 스톰 부대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죄수들이 나갔다가 두렵잖아요. 네. 아니 죄수들도 사람 아닙니까? 총 들고 나갔는데 막 전우들이 죽고 있어요. 그럼 두려우니까 도망치잖아요. 이 도망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부대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영병들을 잡기 위한 부대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등을 보이지 마라. 예전에 그 사극 드라마 보면은 등을 보이면은
지휘관이 나서서 목을 베고 그랬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는 사람들을 갈아 넣고 있는 전술, 일명 고기 분쇄기 작전이라는 걸 쓰는데 그 고기 분쇄기 작전에 가장 최전선에 동원되는 부대가 이런 부대입니다. 공수 돌 이름만 들어보세요. 공수 돌격여대. 공수면은 뭐예요?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냥 우크라이나 진영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버텨라. 뭐 이겁니다. 살아 돌아오지 마라 이런 건 없네요. 그냥 살아 돌아와라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죽으라는 거네요. 죽으라는 겁니다. 지금 그 부대에 김정은은 자신의 병사들을 10,000명 이상 보낸 겁니다. 지금 3,000명이 현재 전투 부대고요. 그 뒤에 이어서 계속 지금 좀 러시아의 그 우수리스크 같은 곳에서는 10,000명 가까이 된 북한 군인이 이미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군인들이 지금 배치돼야 될 곳은 어떤 뭐 러시아의 후방이라든가 그런 곳이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여기입니다. 여기 최전선. 지금. 여긴 지금 오늘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저번 주 금요일 하루에만 1250명의 러시아 군이 소멸당한 곳입니다. 여기가. 1250명 하루에만? 네, 하루에만 1250명이 증발한 곳이에요. 네, 하루에만. 근데 지금 거기 3,000명이 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증발하는데 며칠 걸릴까요? 한 길게 버텨야 3일? 길게 버티면 3일.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버티면 일주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기 분쇄기 작전에 지금 김정은은 자기 병사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럼 미친 짓을 벌이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저희가 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북한이 지금 뭐 북한군을 파견했다, 뭐 몇 명 파견했다 이런 어떤 단편적인 소식만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김정은은 현재 푸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혹은 본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김정은 정권이 이들을 이렇게까지 파병하고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김정은 정권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초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얘기했던 그 약속들 하나도 지키지 못했거든요. 북한 내부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혼돈이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고요. 지금 뭐 외부 상황도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도 북한과의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이왕 이렇게 된 건 나는 푸틴한테 올인한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손잡을 곳이 푸틴밖에 없으니까. 네, 푸틴밖에 없다. 푸틴 엉덩이에 머리를 들이박더라도 나는 이제 믿을 게 푸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푸틴의 그 환심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을 그냥 사지로 몰아넣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뒤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대가로 북한이 얻어내는 것은 경제적인 지원이나 그런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이 이 대가를 얻어내고 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핵 잠수함 기술 도입하는 거고요. 위성 발사 기술 도입하는 거고 장거리 탄도탄, 미사일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는 거에 지금 북한은 사활을 걸고 있어요. 핵 잠수함 만드는 거에 북한은 지금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죽음이 굉장히 헛되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들을 이렇게 내몰아서 그 받은 돈으로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데 쓰였다라고 그렇죠. 하면은 요만큼 정도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예. 자, 제가 말씀드렸죠. 쿠르스크에서 허둥지둥 도망친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은 3,460명 사살했다. 쿠르스크가 얼마나 위험한 전장인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3,400명에 달하는 러시아군이 증발하는 하루 이틀 새에 증발하는 곳이 이런 쿠르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3,460명을 사살한 거예요? 예, 그렇죠. 그만큼 러시아군이 잘 못 싸우고 있고요. 그 러시아가 지금 북한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가 그 고기 분쇄기 작전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인적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러시아 인구가 뭐 1억이 넘는다 할지라도 이게 이런 식으로 병력을 갈아버리게 되면은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첸군한테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체첸군한테도 손을 빌려가지고 체첸군 무려 47,000명이 이 전장에 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한한테도 야, 니네 병력 좀 보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푸틴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너무나 매력적이죠. 100만 명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에는 또 다양한 특수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다양한 특수부대는 또 매일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현재 징집병으로 뽑혀가지고 그냥 정말 죽기 싫어 이러면서 끌려나간 러시아 병사들보다 북한군이 훨씬 잘 싸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북한군 몇 명이 전사해도 러시아에게는 부담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거 돈으로 때우면 돼요. 전사했다 돈으로 때우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가 쓰고 있는 아주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굉장히 안 좋은 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북한군에서 현재 현역병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왔을까요? 은퇴한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렇죠.
강제로 은퇴를 시키고 데리고 왔습니다. 어. 그래야 북한이 국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역병이 오면은 공식적으로 북한군이 그렇죠. 참전을 하게 된 꼴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은퇴한 사람을 네. 은퇴를 왜냐하면 시키고. 그렇죠. 강제로 은퇴시키고 데려왔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거구나. 북전역 특수부대원. 네. 이 3,000명이 결국은 전역한 특수부대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군이라고 칭하지 않아요. 아시아계 러시아 군인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TV조선 보도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전역 특수부대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만약 국가 주도적으로 야, 우리 그 러시아 전쟁에 우리 군대 보낼 거야 라고 해서 보내게 되면은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패전하게 되잖아요. 다 북한도 물어줘야죠. 패전국입니다. 그럼 네. 물어줘야 돼요. 그거 국가 싫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비겁하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어떤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너네 왜 그 불법적인 전쟁에 들어갔냐? 너는 그럼 국가 단위의 제재를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북한이 이 사람들을 언제 전역시켰냐? 작년 말, 올해 1월 한꺼번에 다 전역을 시킵니다. 아. 네. 이 사람들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던 현역병들을 갑자기 다 전역시켜버리고, 자, 이제 니네는 민간인, 그러니까 러시아로 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네. 여기 특수부대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저희가 그 탈영병들도 다 네. 이제 뭐 탈영한 사람들도 북한 청년들이고 뭐 네. 이런데, 그러면은 이 특수부대원들 아니죠. 그게 아니라 탈영병 아까 18명 네.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청년들도 결국에는 뭐 김정은의 명령을 거부한, 전쟁 지시를 거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특수부대까지 갈 정도면은 북한에 대한 충성심이 되게 높았어야만 이제 특수부대로 훈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북한의 특수부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의 특수부대는 약 2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20만 명. 예. 북한군 전체 병력이 120만 명입니다. 네. 그 120만 명 중에 20만 명 정도가 특수부대다.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특전사, 뭐 우리 UDT 다 합쳐봐도 그 정도 숫자가 안 나오거든요. 원래 특수부대라는 건 개인 장구류라든가 뭐 그 개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등등해서 다른 기타 일반 병사와는 차원이 다르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특수부대는 말 그대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길러내는 게 국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그런 병사들이거든요. 근데 북한이 돈도 없는데 20만 명의 특수부대를 만들어냈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북한은 현재 그 120만 명의 상비군을 유지하는 걸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버거하고. 왜 버거워하냐? 첫 번째 이유는 보급이 안 돼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습니다. 보급이 안 돼요.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북한 병사들은 10년이잖아요. 네. 10년 동안 농사만 짓고 옵니다. 가서 농사만 짓고 오는 거예요? 훈련 그렇죠. 안 하고? 훈련하죠. 하지만 농사를 더 많이 합니다.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북한은 모든 그 군부대에 자급자족의 명령을 내렸어요. 식량도 그럼 자기들이 농사에서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식량은 어느 정도 줍니다. 쌀가지를. 하지만 부식물은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찬으로 먹어야 되는 것들은 다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밥만 주는 거예요. 밥도 정량을 주진 못합니다. 뭐 쌀에 뭘 섞은 걸 주기도 하고 굉장히 극소량만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군에는 상당히 많은 영양 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들마저. 그래서 사실상 이 북한군 전체가 다 이런 어떤 영양 실조라든가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 20만 명의 특수부대는 현재 북한에서 그래도 군인다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20만 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20만 명 안에 우리가 좀 부대 편제를 보면은 항공육전대라는 게 있어요. 항공육전대 공수부대죠. 아마 여기 이 사람들이 다 공수부대일 겁니다. 이 3,000명이? 예, 공수부대, 항공육전대, 해상저격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상저격여단. 우리의 UDT 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해상육전대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해병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육상에 이제 각 저격여단, 경보병여단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경보병여단, 저격여단, 폭풍군단 이런 건 특전사의 개념에 해당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북한의 특수부대가. 선우윤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특수부대는 북한 내에서도 가장 건강하고 가장 성분이 좋고, 군에 입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성분이 좋고 충성심이 뛰어난 사람들만 선발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탈영한 거네요. 근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더 이상 그 부조리를 참지 못하겠다. 저는 그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우리 대한민국 품으로 왔으면 좋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서방 진영 어디라도 안전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10년 가까이 내가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나에게 차려진 게 그 충성의 대가가 타지에서 죽음. 아무도 모르는, 내가 여기서 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곳에 가서 돈 몇 푼 받고 총알바지가 돼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의미 있는 작전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작전이라고 제가 했죠? 고기 분쇄기 작전. 그냥 앞에 전선에 나가서 그냥 1차 대전 때처럼 총 들고 나가서 뛰어가다 죽는 역할인 겁니다. 총알바지 아니에요? 그렇죠. 우크라이나군이 저기 진을 쫙 치고 있고 모든 어떤 방어 준비를 다 되어 있는 곳에 가서 그냥 그걸 뚫으러 가는 겁니다. 그 뚫으러 가다가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죽죠. 뒤에서 또 스턴 부대가 또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왜 안 나가? 왜 안 나가? 이러면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즉 이들한테 차려진 운명은 죽거나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거나 아니면 뭐 부상을 당해가지고 탈영하거나 부상을 당해서 그냥 아예 포로로 그냥 잡히거나. 포로로 잡혀가나 뭐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그 18명이 이렇게 시발점이 됐다면 더 많은 북한 군인들이 탈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오늘 금요일 김규명의 서울평양 김규명의 지금 오늘 평양, 지금 평양은에서 다뤄보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런 단편적인 내용 말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 왜 이들이 탈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북한은 지금 어떤 곳에다가 이 자국 군인들을 밀어넣고 있는 것인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어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가 좀 멀어서. 예. 저희 자막도 신경 써주세요. 네. 자, 현재 여기가 지금 우크라이나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초록 표시한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입니다.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 위장이 뭔지 아십니까? 저거는 뭔가요? 나토입니다. 나토. 네. 즉 우크라이나는 지금 나토와 러시아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실 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다수의 어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나토와 이 러시아 사이의 어떤 그 권력 다툼에 의해서, 즉 누가 동진하냐, 누가 서진하냐 이런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다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토의 어떤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나토의 서진을 막기 위해서다. 즉 나토가 동진이죠. 나토가 동쪽으로 계속 밀고 들어와서 러시아의 국경까지도 나토의 어떤 병력이 배치되고 난 나토 국가들이 되는 걸 보면서 안보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만큼은 나토에 가입해서는 안 되고,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우크라이나를 징벌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특별 군사 작전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서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유예요. 나토 때문에 생겼다. 러시아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나 또 나토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그 무분별한 영토 팽창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불안을 느껴서 나토에 가입하는 걸 왜 우리 탓을 하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긴장 관계에 놓여 있을까? 언제부터 이들은 이렇게 긴장 관계였을까? 왜 싸울까? 그리고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보고 지나가다가 어떤 외국인이 중국인? 이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좀 기분 나쁘죠. 그렇죠. 기분 안 좋죠. 네. 일본인? 그건 뭐 약간 좋을 수도 좀- 있겠습니다. 네. 뭐 취향에 따라서. 네, 취향에 따라서. 네, 취향에 따라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저보고 중국어론 이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든요. 마찬가지로 러시아인이나 우크라이나인들은 민족적인 구성으로 봤을 때에는 동슬라브 계열이라는 그게 있습니다. 즉 민족적인 구성, 굉장히 오래 올라가서 우리가 봤을 때 그 구성은 같습니다. 슬라브 계통이에요. 예. 그런 이유 때문에 너 슬라브니까, 당신 슬라브니까 러시아 사람? 이렇게 물어보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는 한 민족적 뿌리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민족적 뿌리가 어떻게 되느냐? 태초에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에 가장 먼저 국가다운 국가의 시작을 알린 곳은 키이우루스라는 국가였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다 나왔어요. 키이우루스.
러시아의 국호가 러시아죠. 예. 루스, 러시아 상당히 비슷하죠. 비슷하죠. 키이우는 키이우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고요. 그렇죠. 네. 원래 이 우크라이나 땅은 원래는요 적당한 주인이 없던 땅이었습니다. 한 기원전 한 6세기 정도,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한 1세기까지는 스키타이인들이 이 지역을 지배했어요. 예. 이 스키타이 민족이 이 지역을 이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면서 금빛 문화라 정말 훌륭한 문화를 창조해냈죠. 스키타인들이 물러간 다음에는 고트족, 우리가 게르만족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고트족이 또 이 지대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고트족도 자기들의 나라는 없었어요. 어떤 족별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유목민 같이. 유목민 같죠. 네. 하지만 이제 고트족이 물러간 이후에 고트족도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약화된 이후에 그 세력이 약화된 게 바로 훈족 때문이고요. 이건 정말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훈족이 어느 정도 사라진 뒤에 비로소 등장한 게 슬라브족이에요. 그게 600년대쯤입니다. 600년대. 600년대쯤에 슬라브계가 이제 원래 슬라브계는 굉장히 별별 거 없었어요. 아주 작은 민족이었거든요. 고트족한테 치이고 훈족한테 치이고 이러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민족이었는데 고트족, 훈족이 다 이 지역에서 힘을 잃으면서 빈집털이한 겁니다. 빈집털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슬라브 계열이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슬라브 계열도 당시는 어떤 국가는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지역에 처음으로 우리가 고대 국가라는 걸 만든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바이킹입니다. 바이킹입니다. 사실 여기는 북쪽 바다랑은 좀 굉장히 멀리 멀죠? 떨어져 있잖아요. 예. 하지만 바이킹이 여기까지 어떻게 내려왔느냐. 이 루스라는 말은요. 바이킹어로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떠돌이들이네요, 그냥. 항해를 하는 사람들, 즉 바다에서 배를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을 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루스가 처음으로 뭔가 정착하면서 살기 시작했던 게 노보고르드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이거든요. 노르웨이 쪽이네요. 네, 여기 스칸디나비아에서 살던 바이킹들이 넘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노보고르드 지역에서 노보고르드 공국이라는 걸 처음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유리크 왕조라고 부르는데 유리키라는 사람이 거기에 첫 이제 국가를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드니프르 강을 따라서 쭉 내려다 보니까 키이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북쪽 지형은 춥고 살기가 굉장히 험하고 농사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조금 배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강을 따라서 키이우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너무 땅이 넓은 거예요. 풍조하죠. 예, 풍족하죠. 그렇죠. 모든 게 풍족한 거예요. 날씨도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터를 잡고 이제는 세력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께서는 키이우 공국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키이우 루스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루스 공국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즘 통상적으로 쓰이는 건 키이우 루스입니다. 키이우에 자리 잡은 루스 왕국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 이렇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지금 이 해당 역사를 놓고 누가 정통성이 있느냐 놓고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크라이나 쪽이 좀 더 정통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키이우루스가 한때 영토를 확장시킬 때는 이 정도의 영토를 다 차지했습니다. 보면 잠깐 이거 좀 풀게요. 라트비아라든가 리투아니아라든가 에스토니아 이 지역도 다 당시 키이우루스가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었고요. 벨라루스, 여러분 벨라루스, 이 벨라루스란 나라도 결국 루스에서 따온 겁니다. 네. 백로시아라는 뜻이에요. 벨라가 히다라는 뜻이거든요. 히다. 벨라루스, 키이우, 모스크바 할 때까지 다 장악을 했다가 이들이 굉장히 번영을 해요. 번영을 하면서 블라디미르 공작 시기에는 엄청나게 15번에 가까운 대군을 유지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게 그 600년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나라가 882년에 건국이 됐고요. 882년. 네, 882년에 건국이 됐고 약 1100년대 이쯤에는 가장 큰 전성기를 구가하거든요. 1100년대쯤에. 네. 그러다가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도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절에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그 두 사람이 죽고 나서부터 나라가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영광을 이끌었던 이 키이우 루스의 영광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키이우 루스는 점차 분할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떨어져 나온 게 바로 러시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모스크바 공국입니다. 모스크바 공국이 그때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때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사실상 분할 독립 체제로 갑니다. 물론 키이우 루스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나라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서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모스크바 공국이 그때 떨어져 나가고 다 이제는 또 독립 국가 체제로 흩어집니다. 그래가지고 키이우 루스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 빈틈을 누가 치고 들어왔냐? 이 키이우 루스는 결국 무엇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이 분리돼서 무너졌을까요? 분리돼서 무너졌겠죠? 전쟁으로? 아닙니다. 얘 때문에 무너졌어요. 아, 징기스칸. 몽골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징기스칸의 손자인 바투가 이끌고 온 몽골군에 의해서 키이우루스가 한 번에 함락이 당합니다. 아. 왜냐하면 키이우루스가 만약 그 전에 어떤 그 영광스러운 시대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느 정도는 몽골군과 뭐 저항을 했겠죠. 저항을 했겠죠. 유의미한 저항은 분명히 했을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다 갈라져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각계격파당한 겁니다. 아, 뭐 그래서 모스크바 당하고 뭐 이렇게. 모스크바 공국도 휩쓸고요. 키이우 공국은 심지어 전투가 시작된 지 9일 만에 함락이 돼요. 9일 만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 지역을 지금 이 빨간 지역 여기죠. 네. 여기가 다 이제는 캄차카한국이라는 그 몽골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때부터 약간의 비극의 역사가 조금 시작돼요. 모스크바 공국은 이때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몽골군이 너무 세다. 몽골군이 말도 안 되게 세다. 야, 저런 몽골에 맞서 싸우는 것보다는 일단은 항복하고 후위를 도모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큰 전력을 잃지 않고 바로 엎드려요. 아. 바로 엎드려요. 키이우는 멸망을 당한 거고. 근데 키이우는 맞서 싸우자 이겁니다. 왜냐? 아. 키이우루스는 자기들이 영광이 본산입니다.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이 지역의 그 우두머리인데 내가 우두머리인데 몽골군이 쳐들어왔다고 내가 이거를 물러날 수는 없지 않냐 이래가지고 싸웠다가 그냥 거의 모든 남성들이 전멸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의 세력을 지켰던 모스크바 공국은 그 뒤에도 힘을 비축하면서 커집니다. 속국이니까. 예, 몽골이랑 그냥 교역 관계 맺으면서 뭐 이런 뭐랄까요, 곡물 관계, 곡물을 바치면은 몽골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그리고 사실 몽골은 모스크바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게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 죽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근데 키이우 쪽은 너무나 비옥하니까 그렇죠. 몽골이 시간만 있으면 키이우를 털러 갑니다. 아. 키이우에서 조금 세력이 모일 것 같으면 또 바로 치켜 들어갑니다. 야. 그러면서 키이우 지역에 있던 이 동슬라브 계열의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이 몽골군의 추격을 피해서 계속 옮겨다니면서 온전한 세력을 보존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이제 슬라브 계열에서 그 슬라브 계열의 정통성은 결국은 모스크바 쪽으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의 정통성은 키이우가 가지고 있었는데 키이우는 몽골한테 하도 두들겨 맞다 보니까 정통성을 지킬 시간도 없었어요.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하지만 모스크바 공국은 그 시간 동안에 힘을 모으게 되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고 나중에 모스크바 공국은 몽골군까지도 쳐 물리칩니다. 몽골군을 쳐내고 모스크바가 선언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이제는 모든 어떤 이 슬라브 계통의 정통성은 나한테 있다. 모스크바에 있다. 그리고 당시 그 슬라브 계통, 그 키이우 루스가 가지고 있던 그 동방 정교의 그 정통성도 러시아에 있다. 비단 그 동로마 제국의 그 정통성도 러시아에 있다. 이러면서 모스크바 중심론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무려 그때부터.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크라이나 땅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지배하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 키이우 쪽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모스크바인데 네. 모스크바 공국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나라를 잃었죠. 그리고 몽골군이 물러간 뒤에 우크라이나 땅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차지를 합니다. 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차지를 해요. 원래 이들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폴란드랑 리투아니아는. 하지만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힘을 합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스크바족 공국놈들이 자기들한테 정통성이 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서쪽으로 밀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이 둘이 합쳐버립니다. 임시 동맹을 맺은 거네요. 임시동맹이 아니에요. 나라 아예 합쳐버려요. 아예 합쳐버려요? 아예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가문을 합쳐버립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 왕국이 됩니다.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 왕국 시절에 여기 영토가 지금 다 우크라이나 영토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에 이걸 세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우크라이나라는 명칭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 시절에 이 사람들은 러시아의 침공을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민족을 정말 가혹하게 탄압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본인들의 언어를 쓸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문화를 풀어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융화 정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라는 말은 결국은 리투아니아 어원 계열에 따르면 리투아니아의 변방이라는 뜻입니다. 리투아니아의 변방. 리투아니아가 여러분 여기 어디에 그 수도가 있거든요. 여기가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리투아니아의 변방이다 라고 해서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만들어집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니다. 모스크바의 변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인 거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기들 최근에. 멋대로 해석한 거네요. 그렇죠. 모스크바 중심에서는 모스크바가 중심이고 그 변방이라는 단어는 모스크바에서 변방이기 때문에 변방, 우크라이나라고 부른 거다라고 지금도 우기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이 맺어집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이 칠한 지역이 뭐냐? 근데 여기서 제가 초록색을 칠한 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독립운동이 발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결국은 옛날에 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폴란드에 치이고 리투아니아에 치이고 모스크바 공국에 치이고 이러면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순환의 역사를 오래 겪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조금씩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제는 좀 우리의 나라를 가져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지역이 정말 엄청 비옥한 농토지대인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코사크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코사크라는 건 하나의 운동이기도 하고 독립군이기도 해요.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독립군입니다. 독립군. 이 코사크 용병부대가 만들어지는데 이들의 전투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굉장히 잘 싸우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코사크 용병들이 이제 폴란드를 상대로 이제 그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 왕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네. 이 코사크 집단. 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 일대 정주한 자유전사 집단이라고 불리고요. 이 등치빨 보세요. 엄청나게 잘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너무 잘 싸우다 보니까 한때는 폴란드에서 이들을 회유해가지고 자기들의 전쟁에 써먹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러시아가 이들을 회유해가지고 자신들의 전쟁에 써먹기도 합니다. 그만큼 코사크는 그때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용병 집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병 집단이 결국은 나중에 우크라이나 독립운동을 위한 그런 어떤 집단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고요.